안녕하십니까. KBS 초청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 진행을 맡는 김익태라고 합니다. 6.13 지방선거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역대 제주도지사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보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주 이번 선거 열기 뜨겁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한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강한 제주에 필요한 후보가 집권여당 문대림이라는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도민 모두의 제주, 제대로 제주도. 도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지금까지 노하우, 42년의 공직 경험을 충분히 소상하게 알리고 제주 재설계, 제주가 달라집니다. 도민들의 민생의 삶의 질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잘 사는 제주.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도민분들이 지금 제주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제주를 지켜라. 녹색바람 고은영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뛰어서 도민들의 마음을 제 속에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 네, 오늘 토론은 정책 검증 토론과 주도권 토론,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각 항목마다 발언 분량은 정해져 있고요. 각각의 시간은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은 남은 시간을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의 후보께 부탁이 있습니다.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근거 없는 주장과 비방 대신 정책에 집중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격 토론에 앞서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에 지금 KBS 제주방송국 기자들이 질문 7개가 담겨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꺼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으세요. 네, 제일 쉬운 질문이네요. 상대 후보 공약 중에 받아들이고 싶은 공약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먼저 문대림 후보께서 답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저는 장성철 후보가 제시한 제스프리 모델,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품목별 마케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농산물의 죗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도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의 생산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마케팅위원회를 지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은영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의 외래생물 유입 감시 시스템 도입하는 정책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녹색당은 김방훈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정당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당보다 제주의 기후 변화와 거기에 따른 생물의 종 변화, 여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성철 후보 답해 주시죠. 예, 문대림 후보가 제시한 기초자치단체장 직선 도입을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초행정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제대로 된 제주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과 읍면동장 민간 개방형 공모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방훈 후보 답해 주시죠. 네, 고은영 후보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주도의 관광 총량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제주도의 모든 처해 있는 입장들이 상하수도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아마 한계에 다다른 그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미래를 위해서는 관광객 총량제는 언제든지 검토를 해서 환경이 아름다운 제주도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입니다. 예, 녹색당 고은영 후보의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자라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포장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택배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런 폐기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출부터 줄여야 우리 청정 제주 유지하고요. 그거에 따른 수거라든지 처리 이 부분들이 자원순환이 가능해집니다. 녹색당의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토론이 계속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 이제 몸이 풀리셨다고 보고요.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정책 검증 토론 시간인데요. 순서에 따라 한 후보자가 2분 동안 정책 발표를 하고요. 정책 발표가 끝나고 나면 모든 후보자와 돌아가면서 질문, 답변 형식으로 1대1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어진 시간은 두 후보 각각 1분 30초씩 총량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문 내용은 꼭 오늘 발표한 정책에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후보가 발표했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정책 이외의 질문을 하실 경우에 사회자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고은영 후보입니다. 정책 발표를 위해 자리를 이동해 주시죠. 네, 고은영 후보,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의 이름은 평범한 도민입니다. 연세 650짜리 제주 시내 집에서 살다가 350만 원으로 낮춰서 외곽으로 이사한 가난한 청년이기도 합니다. 제가 게으르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정치가 잘못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는 대규모 개발 사업, 쥐꼬리만한 월급, 이걸 부추기고 방관만 하는 기득권 정치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도민에게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진짜 도지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젊은 생각으로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주거비, 병원비, 교통비, 육아비,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또한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통해 숨통을 틉니다. 이렇게 보장된 시간과 여유를 되찾고 즐겁게 동네 자치에 참여하고 즐겁게 일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난개발만 일삼는 국제 자유도시 JDC를 해체해 개발 이익을 가져오겠습니다. 제2공항, 오라관광단지 이런 토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끼겠습니다. 또한 카지노, 투자진흥지구 이런 곳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해 도민에게 사용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청정 제주로 가는 길, 이 전환의 길에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녹색당에 투자하고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투표하십시오. 2018년의 시대정신은 도민의 행복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은영 후보의 정책을 중심으로 1대1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각 1분 30초씩 쓰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량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고은영 후보의 정책에 대한 토론 먼저 장성철 후보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것들을 이렇게 환수해서 도민들한테 나눠주시겠다 그런 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JDC에서 1년에 벌어서 가져올 수 있는 총액을 해체해서 가져올 수 있는 액수를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금성 금액만 단순히 면세점 수익만 계산하더라도 1년에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면세점 사업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지 해체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여러 번 공약한 바 있는데 유일하게 이관하는, 유일하게 도민에게 돌리는 사업을 유지하는 부분이 면세점 수익입니다. 헬스케어 타운이나 첨단 과학기술 단지 그리고 생태시나 역사공원 이런 것이 단지 지정 방식의 국제자유도시의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정 방식은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지정한 땅에 사업 인허가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방식의 개발 방식입니다. 그런 곳도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항상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계획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그러한 개발들은 난개발이 아니다. 계획된 개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된 개발, 국제자유도시라는 이 비전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계획들은 사실상 난개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소규모 펜션 단지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거 단지들이 10동, 20동짜리 그런 것들이 건물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중소규모의 개발 그 주택 단지 혹은 펜션 단지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난개발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난개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따로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허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택지 개발들, 소규모 펜션 개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주 전역에 만여 건이 넘습니다. 원도정 내에서 가장 많은 개발 허가가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물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영 후보가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제가 기대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고은영 후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개발 행위 자체가 다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관광 개발 단지의 그 장점도 한번 재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후보님 시간 다 쓰셨고요. 고 후보님 20초 남았거든요. 쓰시겠습니까? 다음 질문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방훈 후보와 고은영 후보 간 1대1 토론입니다. 자, 김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공약 사항에 보면 읍면동장 직선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점도 있었고요. 당시에도 균형 발전도 문제가 됐고요. 또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하게 되면 또 예산 집행권을 준다고 하셨죠. 네. 근데 예산을 집행하자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100% 평의회 제도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분권의 방향, 읍면동 자치에 대한 이 방향 아래에서 충분히 특별법을 통해서 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평의회, 저희는 도민평의회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의원이 아니라 스스로가 직접 의원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사업을 심의를 하게 되는 이러한 그 기구를 각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하나씩 운영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제가 시민평의회라는 그러한 유사한 조직을 작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미 도민들께서는 자치 역량이 충분히 뛰어나셔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심의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이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 들고요. 지금 현재 제주시장 제도도 폐지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장의 기구라든지 그 직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의 읍면동장을 직선하는, 그러니까 선출을 하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는 직선제를 도입하겠다 이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또 시장 행정시 체제를 바로 즉각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가 자리를 잡으면 단계별로 행정시 체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의 직급 과장이나 국장들이 읍면동의 동장들하고의 직급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을 할 경우에 도민과 또 시민들하고의 대화할 경우에 그 직급 차이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도만이 예산 집행권, 또 의결권은 도의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많은 검토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현재 이렇게 제왕적인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최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시간 잘 쓰셨고요. 이번엔 원희룡 후보와 고은영 후보의 1대1 토론입니다. 원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저는 녹색당의 어떤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동안 지나치게 어떤 물질적인 만족 위주의 생활에 젖어 있는 그런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서 전면적인 되돌아봄과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공감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닥치는 가치 또는 현실적인 방법론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되지는 않겠죠. 우리 바로 쓰레기나 자원순환 문제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고은영 후보께서 지금 분리배출, 분리수거 또 이 처리 이전에 배출부터 줄여야 된다라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도입해야 될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 혹시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그 방법들입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비닐이라든지 하는 그 유통 채널에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줄여나가는 것, 그리고 그 방법적인 것으로는 생산자와 공급자에게 수거에 대한 책임 혹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이러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도입을 하는 것을 1차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그게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죠? 그럼 이제 분리배출, 그리고 배출된 그 폐기물들에 대해서 소각 위주로 감으로써 자원순환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사실 자원순환의 전체 로드맵 중에 무엇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요일별 배출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텝을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이 쓰레기 정책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JDC가 난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쌓여있는 국제적인 전문적인 그런 경험의 어떤 축적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자리의 경우 제가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건설 그 자체 개발 중인 이 사업 자체도 건설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리조트, 호텔 이런 부분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으로 일자리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항상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지금 건설 부문 노동자 48%가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호텔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가 됐을 때 어디에 하나 책임져 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의 일자리 평등, 지금의 이익 하나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서 더 이상의 개발이 점진적인 개발이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문대림 후보와 고은영 후보 토론 순서입니다. 문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고은영 후보님께서 제기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마음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만 왔을 뿐 그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사회단체에게 권한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와중에 고은영 후보께서 읍면동장 직선제 그리고 법인격 부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소 단위를 고려하더라도 아까 김방원 후보의 지적도 있었지만 직선으로 인한 법인격 부여, 거기서 예산권, 인사권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 추진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방훈 후보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60년대에 읍면동 자치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던 모델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무주, 진안, 장수 이런 네, 곳에서는 2만 명 군청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네. 그 지점인데요. 저도 이제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면을 놓고 봤을 때 모든 읍면동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주도를 한 8개 정도로 나눠서 소구청제 형태로 해서 의회도 구성하고 법인격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현실적 접근, 실현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 접근, 실현 가능한 접근, 거기에 대한 기준을 누가 세우는가 여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3만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제주도를 한 8개 권역 정도로 나누면 딱 그 자치의 기초자치의 모형을 만들어가기에 적합할 것이다. 지역색도 또 반영하고 지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인재도 키워낼 수 있는. 네, 문 후보님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고 후보님 시간 1분 남았는데요. 쓰시겠습니까? 네. 읍면동장 직선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회는 도민평의회의 모델을 가져가는 것 여기에 대한 거는 이미 육지부에서
무주, 진안 이런 곳들에서 읍면동 직선제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 규모의 군청을 운영을 하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고 유럽 등지에서는 수백 년간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모형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엔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연히 지역 균형, 지역 경제 이런 부분들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입니다. 단순히 도지사 혹은 국가가 제2공항을 이 지역에 지으면 산남 부분이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던져주고 내리꽂는 이러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두 번째 정책 검증 토론 순서는 장성철 후보입니다. 자, 정책 발표를 위해 자리 이동해 주시죠. 네, 장 후보님 발표해 주시죠. 2분입니다. 극심한 소득 불균형의 위기 극복 이것이 제주가 처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현실화, 소득세 감면을 서로 교환하는 제주만의 조세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연구임대주택 3만 호 2025년까지 공급하겠습니다. 제주 미래 100년을 위한 2대 핵심 성장 엔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엔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주 해저고속철도 인프라로서의 성장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 지하수 하나로 묶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트램을 도입하고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지하수 원수대금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농업 혁신을 위한 3대 정책,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를 위한 선키스트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연중 평당 5천 원의 제주형 경관 농업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하겠습니다. 마을 골목 상권 장악을 위한 지역 주민에 의한 장악을 위한 2대 프로젝트, 협동조합 기반형 지역 편의점 전방 육성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상가를 공급해서 지역 주민이 지역의 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재정 사업, 친환경 케이블카, 제주섬 해안 크루즈선 운영,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 풍력 발전 사업 시작하겠습니다. 연간 2조 원 재정 수입 확보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약속한 제주 특별공약 첫 번째 제주 4.3 특별법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국내 항공운송요금 예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를 위한 공약, 시장 직선제를 도입을 하고 읍면동장 민간 개방형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6월 13일 양기득권 패거리 구태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챙길 줄 아는 새로운 실용과 개혁의 도정을 세워주실 것을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해보셨으니까 이제 방법은 다 이해하실 테고요. 예, 장성철 후보에 대한 정책 토론 먼저 김방훈 후보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정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공형 연구임대 주택을 네.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임대 주택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오랜 동안 사시게 되면 또 생활이 나아져서 보통 연구임대주택은 영세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그런 주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생활이 이제 윤택하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 후보님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가 이 공약을 만들 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현재까지 LH공사에서 해왔던 제도가 저소득층 4분위 이하의 주민들한테만 입주 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는 저소득층이 사실은 주거비 고통에 가장 심했고 중산층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산층조차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 9분위, 10분위 정도는 제외하고 8분위까지 입주 자격을 완화하자. 그리고 공공연구임대주택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공급 숫자를 계속 늘려가면 충분히 아까와 같은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025년까지 3만 가구 예.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공 영구 임대 주택을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순환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외에 나머지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봤을 때 그때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거 하나 하고요. 드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이요? 그런 택시 부분, 트램. 트램 택시 부분에 그럼 대해서 아까 말씀을 영구 임대주택부터 먼저 말씀하고 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025년까지 3만 호를 그쳐버리면 아까 김 후보님이 얘기한 그런 부작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서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복지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60%, 70%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순우림 정신에 기초했을 때 서구 북구 유럽의 그런 복지제도에 기초한 주택제도 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트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임기 내에 착수를 하실 건지. 민선 5기 때 사실 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발 때문에 못했지요. 지금 항공이라든지 네. 이착륙 장소 같은 거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드럼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헬기에 그 장소가 드론을 얘기하시는 거죠? 드론 얘기하는 겁니다. 저 트램으로 들어서 장 후보님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장 후보님 6초 남았습니다. 드론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드론 택시를 시작하겠다고 했고요. 작은 문제들은 임기는 의논하면 아니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은 원희룡 후보와 장성철 후보 간 1대1 토론입니다. 온 후보님 시작하시죠. 우리 장성철 우리 후보님께서 과거의 기획관 경험 그리고 또 이 젊고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많은 좀 혁신적인 그런 입장에서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진지하게 영감을 얻고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 친환경 케이블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 케이블카는 왜 친환경이고 다른 케이블카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보전에 기여도 하고 최소한 환경 훼손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의 설치 방법과 권역과 운영 방법을 저는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설치 장소나 어떤 형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진전된 바가 있습니까? 친환경 케이블카는 도민적 논의의 쟁점이 워낙 큰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선뜻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의제를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전 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현재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논의 또는 시도가 되다가 그냥 무산된 바가 있죠. 네. 그때는 왜 무산이 됐는가요? 한라산의 등산용에 대체할 거냐 또 담합에 의한 환경 보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한라산 경관 보전 또 한라산 보전 논쟁과 함께 있으면서 무산이 됐죠. 제가 얘기하는 건 꼭 한라산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의 케이블카 설치 구역을 고민하겠다. 그래서 친환경 한라산 빼고 케이블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견해차가 있는 사업들은 늘 어떻게 의견을 조정하느냐,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만약에 친환경 케이블카가 반대하는 입장에 의견이 아주 강하게 표출되고 또 도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이 갈등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도민들의 하나된 의견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면 장성철 위원장을 만나면 대안이 항상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친환경 케이블카 관련된 도민들의 비판과 반대 겸하게 수용하면서 하나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갈등 조정 능력 또는 정책 조정 능력은 제 나름대로 갖춰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해저 터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해저 터널이 섬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일박 관광지로 전락하게 할 거다라는 점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 내지는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서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로 터널이 생겼다고 해서 영국이 유럽의 대륙이 되진 않았습니다. 영국의 섬 정체성 지켜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인구가 6천만이 넘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60만의 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우려하시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번엔 문대림 후보와 장성철 후보의 1대1 토론입니다. 문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역시 저는 그 아까 농업정책 관련해서 선키스트 제스프리 모델
장 후보께서는 박사과정을 농업을 전공하셨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앞으로 감귤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감귤과 소라와 축산업과 수산물과 1차 산물의 산지 유통 그리고 유통 거래 판매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갖춰져야 되는데 그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별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책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썬키스토 모델을 통해서 다른 1차 산물도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도정의 감귤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까? 네. 논평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권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죠. 제가 주로 건의했던 겁니다. 네,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조정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별 심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문 후보님이 지금 쓰시는 용어 자체가 그 네. 법률 안에 담아있지 않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 조사 방식에 그 진상 조사를 하자로 돼 있지 개별 네. 심사를 하는 그 조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건 중심의 조사를 하자라는 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민주당 법안에도 보상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신고한다고 하는 것은 심사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네, 네. 저희 법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그게 개별 심사로 여겨지고 주장되고 있다는 전혀 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근거 없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 진상 조사를 2003년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가 진상 조사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15년 동안 우리 정치권이 직무유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법인격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갖느냐 않느냐 형식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예산권과 또 인사권과 조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관행과 문화를 만드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해석만 하기에는 의회 구성에 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도민들이 지난번 2006년에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기초의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이유가 부정적인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 후보님 시간 다 쓰셨습니다. 그 부정적인 정서가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한다. 국제제도시 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폐지를 했는데요. 실은 그렇다고 효율성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관 대립형만 요구할 게 아니라 기관 통합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모두 시간 다 쓰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은영 후보와 장성철 후보 토론 순서입니다. 고은영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는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친환경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녹색당이 친환경 전문이지 않습니까? 매우 깊은 좀 우려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한 차례 해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후보님께서 이미 발표하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사실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대학교 때 제 남자친구가 고양이를 키우다가요. 고양이가 죽어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몇 개월 동안 헤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신적 그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이별을 고할 수 있는 그런 그 화장장 정도는 지금 제주도가 좀 수준에 맞게 빨리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가는 바로 것도 그런 거죠. 예. 굉장히 우리에게 큰 숙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주에서는 관광도시의 특성상 흑돼지, 코끼리, 낙타, 돌고래까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전시되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자생해왔던 동물들 위주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외부에서 데려오는 다양한 동물들의 도입은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야 제주다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복리에 추진되고 있는 곶자왈을 30만 평 가까이 밀고 거기에 동물원에 들어오는 이 사업이 지금 추진 직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녹색당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살펴보면 동물은 사실상 액세서리 수준이고 리조트, 다양한 판매 시설, 위락 시설이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적으로 곧자을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곧자월은 곧자월 그 다른대로의 가치를 살리는 쪽의 정책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저희 녹색당과 함께 향후에도 이 사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좀 활동을 해주시겠네요.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 후보님 5초 남으셨는데 안 쓰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장 후보님 34초 남았습니다. 아까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주권을 갖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기반형 지역 편의점 전방 육성 프로젝트를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호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세 자본들이 한번 모을 수 있도록 도정이 좀 지원하고 후원해서 이분들의 조직체가 대기업의 유통자본 CU, GS25시, 세븐일레븐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많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다 쓰셨고요. 자, 다음 정책 검증 토론 순서는 김방훈 후보입니다. 정책 발표를 위해 자리 이동해 주시죠. 네, 김 후보님 발표해 주시죠. 시간 2분입니다. 예, 살기 좋은 제주, 행복한 제주를 위한 3가지 주요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시를 행정시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2개 행정시로 동제주시, 서제주시. 그리고 제주도 전체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개편 분명히 하고 기존 시가지는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문화 기능이 30만 인구 정도의 신도시를 개발해서 그 신도시는 기존 시가지는 상업과 비즈니스 도시 그리고 새로운 도시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3만 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나가겠습니다. 분리수거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배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마다 배출하는 시간 때문에 굉장히 피로해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명제, 카드 인식을 통해서 배출하는 사람이 누가 배출하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증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순환 종합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종합당지를 조성해서 모든 폐기물들을 자원순환 종합당지에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캔 압축기 등 압축기를 공급해서 크리나소에서 넘치는 일이 없도록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 후보님 2분 다 쓰셨고요. 자, 김방훈 후보의 정책을 중심으로 1대1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방훈 후보님은 저랑 정무부지사로서 호흡도 맞춰본 적이 있는 분이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감회가 듭니다만은 우선 지난 4년간 우리 제주도정에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는 청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년 하위권이었던 청렴도가 이제 상위권으로 수직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박희수 전 의장께서는 그래도 역대 도지사 중에는 지금 원희룡 지사가 가장 청렴한 게 아니냐라는 과분한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그래도 원희룡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근거는 청렴이 아닐까 싶습니다. 빚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꿈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겠죠. 그동안 30년 넘는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원 후보께서 활동해온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터 또 업무부터 다양한 그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그 주요 위치에 있는 그 모 실장이 그 동장이라든지 국장 또 실과장의 이력을 조사해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인사를 한번 해서 지적받았던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앞으로 인사 시스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발도 또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경제라든지 인구 고용 창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때에 따라서는 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한은 어느 선 부분에서는 개발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배려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그 도정에서 역점을 두는 게 성장의 열매를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향토 자본과 도민들에게 돌릴 것인가입니다. 건설, 납품, 발주, 뭐 심지어는 국제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이벤트, 축제 이벤트 같은 것들도 실제 그냥 무한 경쟁을 붙이면 육지업체라든지 대기업의 그 독주터가 되죠. 이런 부분에서 향토 기업과 도민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필요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경쟁력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주 지역에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에덴버러 축제 같은 그런 중요한 축제들이 우리 제주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의 문화만큼은 그런 다양한 그 흐름을 따라서 같이 경쟁하는 속에서 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 시간 모두 쓰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후보와 김방훈 후보 간 1대1 토론입니다. 문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로 재직 시절에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동복리 자원순환센터 추진이셨죠?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되시죠? 2, 3년 더 걸리게 됐습니다. 네, 걸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봉계 매립장이 사용 만료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동북 매립장이 공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그 부서에서 충분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매립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주민과의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인센티브라든지 그 지역의 그 새로운 일자리, 그 지역의 경제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 후보님께서 자원순환 종합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가연성, 비가연성을 구분해서 이게 쓰레기도 돈이다. 그래서 전기, 그리고 온수, 그리고 고형 연료로서 이걸 한전에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익 사업화 해나가는 그렇게 쓰레기의 양을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펴왔는데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이제 부지사로 재직하시는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접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동북 매립장의 부지가 여유 부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트병, 비닐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게 시설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어떠한 접근들을 했는지 이게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을 근무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자원화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서 느낀 게 한 장소에 페트병, 비닐 이러한 부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단지화하겠다는 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쓰레기가 압축 쓰레기가 5만 톤이 지금 처리가 안 돼서 롤백으로 이렇게 해서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로 재직 시절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해오다가 그게 아마 예산이 절충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해양 쓰레기들이 왔을 때 해소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은 실패보단도 항상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고은영 후보와 김방훈 후보 간 1대1 토론입니다. 고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행정가적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무엇보다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이 명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근데 신도시라는 거기에 조금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는 살던 곳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철거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2공항 이야기, 신도시 이야기, 오라관광단지 이러한 사는 사람들이 내쫓기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들으면 사실 심장이 좀 떨립니다. 신도시 지금 어디에 지으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 위치 지정된 데는 없고요. 지금 우리 동해 인구 밀도가 제주시 동지역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1,142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인구 밀도는 142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인구 밀도가 동지역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 밀도가 많게 되면 교통, 쓰레기, 환경, 다양한 불편이 오게 됩니다. 이 불편을 빨리 해소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동지역에서 인구를 읍면 지역, 외곽 지역, 동지역의 서부 지역에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러한 전원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요. 동지역, 국회의원 갑지역, 을지역 생각하시면 편안하실 겁니다. 신도시가 어느 곳에든 외곽 지역에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사실 그렇다면 지금 제안하시는 신도시,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가격을 매우 폭등시키는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완화 정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정한 인구는 증가되는데 택지 개발은 없고 그것이 중단되면 난개발로 나갑니다. 도시가 확산되면 결과적으로 비용은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철학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저 아까 전에 제가 김방훈 후보께 좀 반영하고 싶은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외래생물 유입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를 우려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GMO도 외래생물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 유전자 조작 생물체 뭐 이런 것들을 제주에 계속해서 이제 반입되고 들어오고 있고 실제 작년에 유채꽃이 실수로 반입돼서 꽃까지 피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하실 예정이십니까? 식물, 동물 겸용소가 있는데요. 그런 데를 통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들에 보면 개민들레, 정말로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민들레들이 있고 이제 보십시오만 온난화로 인한 바닷속에 가보면 보지 못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네, 두 후보 모두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성철 후보와 김방훈 후보 토론 순서입니다. 장 후보님 시작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공영해상운송회사 설립을 통해서 1차 산업 농산물의 반값 물류비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사업 무산된 데 따른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비 지원한 액수가 총 얼마였습니까? 76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1년에 지방정부에서 직접 주는 거하고 해상운송회사를 설립하는 거하고 하면 어느 게 더 경제적일까요? 일단은 한 50% 300여 정도면 해상운송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 정책을 내놓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해상운송회사가 흑자일까요? 적자일까요? 지금 물론 적자라 흑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준은 안 됐고요. 만약에 그게 그 똔똔 우리가 뭐 손해보지 않는 정도 수준이라면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해상운송을 통하는 것보다 제가 공약했던 제주 해저 고속철도를 통한 물류혁명을 통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1차 산업 분야의 그 물류 처리는 원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 아까 1박의 관광 코스가 되든지 예를 들어서 또 물류는 그렇게 하지만 또 제주의 가치가 또 섬의 가치가 일렀을 때
그다음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건지 하는 그런 문제도 저는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의 정체성은 어쨌든 정서적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1박 해석 단기 체류형으로 바뀐다 그랬는데 전문 연구소 보고서를 보니 오히려 장기 체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완도 배추랑 하는 건데 가끔 가봅니다. 완도의 배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저녁에는 출발합니다. 아침에 오고 올레 코스 돌고 저녁에는 육지로 갑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거는 물까지 음식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환경이 되면 오히려 제주도 도민들한테는 짐만 되는 환경세만 부담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 후보님도 결국은 KTX 해저철도든 공항이든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화물 중심으로 접근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이고 학계 전부 모여서 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주 해저 고속철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도민적 투표를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논의하는데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후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정책 검증 토론 순서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죠. 원 후보님께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주가 이 시대에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자본을 비롯한 이 개발 사업들의 제주의 환경 파괴와 난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경부터 제주에 밀어닥친 중국 자본과 난개발, 바로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제주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취임한 이후에 가장 힘들게 싸워야 했던 것이 바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이러한 대형 사업들 20여 개가 넘는 것들을 이미 허가가 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후 조정을 해야 되고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절차를 막고 그리고 도지사가 최종 결정 내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러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반중국 그리고 투자를 막는 도지사라는 비난을 샀고요. 우리 도 내외에서도 개발 세력으로부터 많은 반발과 불만을 산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난개발과의 전쟁 4년 끝에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이제 과거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반 정리는 끝났고 최소한의 설거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4년은 도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밥상을 차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일자리 10,000개, 청년수당 5,000명에게 부여를 해서 우리 제주 청년들에게 제주말로 기십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보육의 기회와 학생들에 대한 학습비를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이제는 도민소득과 도민행복, 도민복지가 최고순으로 가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의 정책을 중심으로 1대1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원 의원님 2015년 중국 가서 중국 언론에게 중국 자본이 제주의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제주지방정부는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그럼 만약에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제가 알게 되면 아시게 되면 도민께 없다고 얘기한 부분 사과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1분 30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 답변하십시오. 예. 예, 당시에 네. 이미 문대림 당시 후보께서 유치했던 녹지의 헬스케어와 드림타워 사업 때문에 제가 56층을 38층으로 반토막으로 낮추면서
녹지그룹과 심각한 담판을 해야 그 했습니다. 녹지그룹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그렇게 덮어씌우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중국의 예. 반제주 분위기가 심각하게 일었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에게 건전한 투자 그리고 제주의 지역 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영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자. 말아라는 투자 설명회를 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중국계, 중국과 결국 중국국을 설치해서 친국 중국 도정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 그러니까 없습니까? 우리 중국 협력 팀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개를 만들 것이고 과로 승격할 것이고 국으로 승격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전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네.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주의 미래 상당 정도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까? 지금 뭐 발언 녹을 갖다 놓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원 후보께서 저희 네. 발언 녹을 들춰봤다고 하면서 쭉 말씀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투자 유치에 관해서 얘기를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봤는데 저는 이렇게 중국 자본에 아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때 당시는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바뀌어서 중국 자본 투자를 모두 중단시켰다라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를 풀고 건전한 자본은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언론 설명회를 중국에 가서 했죠. 그때 발언록을 주시면요. 그 맥락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론 설명회 발언록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앞으로 이런 중국 자본에 관한 얘기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죠. 확인해 원 후보님 보시죠. 시간 다 네. 쓰셨습니다. 원 후보님 10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네, 다음은 고은영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1대1 토론입니다. 고 후보님 시작해 주시고. 네, 다양한 경제 정책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강정의 복합 관광 미항 그리고 강정 해군 기지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관광 미항을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 건가요? 관광 미항 지금 지지부진하게 건설되고 있지 않은 관광 미항 그리고 해군 기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해군 기지 시설은 완공이 됐고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 터미널이 조금 지연이 되긴 했지만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 크루즈 항을 좋은 크루즈가 들어와서 우리 제주 지역 경제에 실제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경제가 진행이 되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네. 지역 경제를 위한 관광 미항은 지지부진하고 네. 해군 기지는 몇 년 전에 완공이 됐죠. 네. 강정 해군 기지에 작년 미군 핵잠수함 들어온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네. 월은 기억하십니까? 여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이 제주에 기항했습니다. 11월 22일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강정 주민분들을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도민들께는 이 큰 사항 안 알려주셨죠? 그때 그 핵잠수함 입항 때문에 핵 방사능 물질 유출 위험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곧바로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도민들에게 알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주민분들이 직접 문제 제기 나중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몇 년 전에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 근해에서 미군의 핵잠수함이 방사능 유출 사고를 일으켜서 일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이러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설마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최악을 대비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대비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제주도도 어떤 그런 핵이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모든 조치 중에 제가 선례로 남겨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고베시의 경우 탈핵 도시 선언을 해서 지금 핵잠수함이 절대 기항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들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베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요.
그 원자 폭탄으로 실제로 항복을 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안보 환경이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핵의 역사를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핵이 없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과 여러 가지의 구조를 봤을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장성철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1대1 토론입니다. 장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원 후보님, 중국 자본에 의한 중산간 난개발의 신호탄이 부동산 영주권 투자 제도 때문에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게 중요한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가 언제 도입된지 알고 계시죠? 2010년 그리고 아마 제도적으로 2008년 정도에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0년 2월에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도입은 2010년 맞습니다. 그럼 김태한 도정이 제주도 중산간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뭐 누구 지사다 이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금민 도정을 난개발 도정이다. 예래 휴양단지 잠깐만. 같은 경우에는 예. 예래 휴양단지 같은 경우 2006년인가 5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는 김태한 도정도 난개발 도정이었고 우금민 도정도 난개발 도정이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몰아붙이기보다는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난개발에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투자 유치라는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이 지난번 원 후보님 방송 토론에서 말씀하셨는데 제도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관광단지 이내로 제한을 해서 어떤 사실상 사업에서 어떻게 바꾼 거죠? 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으로 바꾼 거죠?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정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해서 그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입니까? 그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분양형 숙박시설 정도죠? 제한이 없습니다. 토지는 아닙니다. 모르십니까? 토지도 해당이 됩니다. 토지 해당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아무튼 이 적용 지역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 전역에 난개발이 간다고 봤고요. 제한이 있었죠. 제주도에 의해서 개발 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 한해서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제한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가 개발 사업 승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개발 사업들이 많이 제주도가 전체가 됐다고 무분별하게 얘기하면 승인이 그거는 됐었거든요. 사실 왜곡입니다. 아니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일일이 따지자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광단지 안으로 제한한 다음에는 사실상 추가적인 투자 영주권 발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난번 문대림 후보한테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바람직한 제도입니까라고 물으셨죠. 그랬나요? 예. 왜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그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전후한 부동산 개발과 분양 이주의 제주의 이 개발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한 것이었죠. 원 후보님은 그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호주, 캐나다 모두 원 후보님 시간 다 쓰셨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영주권 투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 후보님 14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네. 2016년 4월에 법무부 고시가 바뀐 거 알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원 후보님 계실 때 2023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를 왜 연장하셨습니까? 네, 두 분 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방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토론 순서입니다. 김 후보님 1분 30초. 예, 수고하십니다. 그저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일자리가 공공형 일자리가 진정한 건지 기업형 일자리가 진정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 일자리가 더 궁극적인 일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을 하는 그것만이 지속도 가능하고 더 확대가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제주의 대기업과 민간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한정 기다려서는 결국 살아날 수가 없다.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만 명의 일자리가 10년이 되면 약 5조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1만 명의 일자리가 수요차가 계산이 된 것은 돼서 1만 명인지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 필요한 인력이 1만 명을 계산하셨는지 5조라는 계산은 아마 아닐 거고요. 제가 지금 현재 한 사람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연봉이면 또 이게
2,500만 결과적으로 10,000명이 10년 하게 되면 5조 정도의 그 봉급 인상률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과연 그때 가서 5조의 재정 어떻게 그거를 계산하고 내놨을까 궁금한 수가 10,000명의 없었습니다. 신규 일자리에 대한 연간 인건비는 2,50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우리가 4천억 빚을 일단 갚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0억을 우선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공기업을 비롯한 우리의 풍력, 그다음 뭐 카지노, 면세점 이런 데서 자주 재원을 우리가 충당을 해서 1,000억 정도를 매년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매년 2,500억 정도면 10,000명에 대한 인건비는 매번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5조가 가려면 2,500억씩 5조가 되려면 20년을 지급해야 5조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이건 산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인건비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반대로 진정한 기업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 또 대규모 사업의 유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를 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한은 기업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기업 유치, 창업, 그리고 지금 있는 향토 기업들의 육성 이걸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일자리 10,000명도 민간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정책 검증 토론 순서는 문대림 후보입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죠. 자, 문 후보님에게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주도의 가치는 위대합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과 자본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사람, 제주도민을 포용적 성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4.3 문제 완전한 해결의 기회가 왔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에서 평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섬 제주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 신경제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주도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지도의 핵심 공간에 제주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환서의 경제벨트, 제주와 목포를 잇는 고속회리를 연결해서 산업, 물류, 교통의 시작점이 제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의 미래 일자리, 성장 동력 창출을 여기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농업인은 생산에만 집중하고 유통과 판매는 제주도가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품목별 마케팅위원회가 그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민의 이동권은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대중교통법을 개정해서 항공료 그리고 항공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료 뱃삭을 반값으로 택배비 물류비 반값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들의 경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물가를 안정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제 제주 관광의 질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대림 후보 정책에 대한 토론. 먼저 고은영 후보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제주 대표 선수시죠. 네. 지금 국회 민주당이 발의한 4.3 특별법 내용 짧게 소개해 주시죠. 4.3 특별법의 내용은 4.3의 해결을 국가 책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배보상, 이것은 정의의 시작이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시각이고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배보상 문제, 그리고 군사재판 무효화, 그리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녹색당이 발표한 공약과 유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청와대에 계셨을 때 비서관 시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제가 있는 오영훈 의원 발의안이 12월 말경에 발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안 과정에 좀 관여는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유족 배보상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관한 문제는 도지사가 된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별법 통과 전에라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유족분들께서는 특별법 통과 그 자체를 굉장히 1순위 과제로 생각하실 겁니다. 네. 제주도 국회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당정 간 협의를 통해서 힘있게 추진해서 4.3의 유족 그리고 대주도민들께 4.3 해결의 단초가 민주당에 의해서 열렸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대 핵심 공약에 4.3의 완전한 해결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특별법, 그건 선거와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원내 의석 하나 없이도 동물복지 개정 법안 통과시킨 정당입니다. 정치적 의지를 저는 여쭤본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모두 다 함께 협력해서 애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들썩한 4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본질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실 이사를 하셨던데 사실 녹색당 사무실의 위치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현수막에 대통령의 한라인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선거일이 코앞인데 제2공항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추진한다라는 입장 바뀐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님의 입장은 아직 않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피해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제2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돕는다는 게 입장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와 문대림 후보 간 1대1 토론입니다. 문 후보님, 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의 헌법 개정 시에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게 노무현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근거 조항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비서관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잠깐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런 국회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이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참여형 헌법 개정안이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와대를 나오는 시점에 헌법 개정안이 성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성안하기 이전에 청와대가 미리 나서서 성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배제가 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의 기준입니다. 우선 그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에 직접 보장하는 방법과 특별지방정부를 집어넣는 방법인데 지금 이제 지난 도정은 후자를 선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네, 중앙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왜 제주도가 제주도만 헌법에 보장돼야 되는가? 이러한 논리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또다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헌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예. 문 의원님의 최대 장점이 솔직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네. 부족하면 부족했다. 논리 부족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관련 근거 조항이 제주도정에서 만든 조항으로는
중앙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별지방정부를 하게 되면 다른 시도도 특별지방정부를 요구하게 되면 안 받아들일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함이 없었던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중앙당 지도부하고 얘기를 해봐도요. 제주도정이 만들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특별자치정부를 둔다라는 조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네. 얻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문 후보님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장 후보님 20초 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논리적 부족을 인정하셨다면 저희 바른미래당 저 장성철이가 제시하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평화를 붙여서 네, 고맙습니다. 자,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김방훈 후보와 문대림 후보의 1대1 토론입니다. 예,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입장에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공공주택 총량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없어가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총량이라는 것은 제한의 관점이 아니고 관리의 관점으로 받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리의 관점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매년 3,000호의 공공용 임대주택을 세워서 공급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한의 관점이 아니라 관리의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총량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잠깐만, 인구가 증가가 되고 했을 때 총량제도를 했을 때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한 맞습니다. 총량을 제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김방훈 후보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한의 관점이 아니고 관리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한다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모든 면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인구에 대비 주택 총량제를 관리 측면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축 허가라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주택 공급 계획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 측면이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내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도민들의 이익이 되는 관광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도민들께 관광에 대한 이익이 되는 관광이 되도록 하셨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이익이 되는 관광은 지역 관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 관광에 대해서 많은 시도들은 있었지만 성과들이 없었습니다. 지역 마케팅 조직 원희룡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전문성과 약간의 자본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이익이 지역화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못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10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문 후보님 17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향토 기업을 육성을 해서 인증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제주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가지고 지역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책 검증 토론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원희룡 후보와 문대림 후보 토론 순서입니다. 원 후보님 시작하시죠. 2010년 도의회 의장 당시에 녹지그룹 도의회로 찾아온 그 회장단을 만나서 헬스케어 타운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화역사공원까지 투자를 권유하고 또 거기서 요청하는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신 것이 맞죠? 지금 원희룡 후보께서는 토론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적 없습니다. 저는 당시에 기사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2010년 전후로 해서 그 이후에 20개 내지 한 30개 정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밀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그 물꼬를 텄던 주역들 중에 하나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투자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도민들을 먹여 살려라 이게 대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 있는 중국 자본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그 당시에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비난이라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중국 투자 자본들이 네. 모두 부동산 개발, 그리고 부동산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분양 차익을 노리는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불가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부터 초지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분들이 땅을 살 수는 있습니다. 원 후보께서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제주지방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무엇이냐. 땅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권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됩니다. 대규모 리조트 형태의 개발권을 주자고 나서본 적 절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대림 후보께서 네. 당시에는 투자 유치 때문에 불가피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에 와서는 국제자유도시 비전까지 바꾸자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 몇 차례 토론에서 왜 바뀌었냐 하니까 사정 변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정 변경이 아니고 상황에는 상황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주에 같이 저는 특히 지난 4년 동안 제주도의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환경 수용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당분간 대규모 개발 사업 중단해야 된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이끄는 네, 문호민 시간 다 쓰셨습니다. 원 후보님 18초 남았습니다. 쓰시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는 문제 상황을 인식한 죄송합니다. 문 인식의 후보님 역사가 있다고 발언 했습니다. 시간이 제약돼 있습니다. 네. 하시죠. 문대림 후보를 비롯한 당시의 도정과 의정이 촉발시킨 투자 유치와 난개발이 지금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고 그 문제 때문에 저항이 커지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건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 후보님도 시간 다 쓰셨습니다. 오늘 판단입니다. 그거. 자, 정책 검증 토론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시죠. 뜨거웠던 정책 검증 토론이 모두 끝났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 자꾸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아주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이렇게 높은 수준의 토론을 후보님들이 해주신다고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치보다 상당히 높았고요. 이게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능력이 뛰어나셔서 그런 건지 후자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1시간쯤 20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뜨거운 조명에서 서 계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다리도 좀 푸시고요. 긴장 푸시고 이제 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해서 계속 앞에 보여주셨던 그런 높은 수준의 정책 토론을 해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 선택하셔서 하면 되고요. 시간은 너무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규칙을 그래서 한 6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씩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를 검증하되 특정 후보 한 명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또 토론이 지루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최소 2명 이상의 다른 후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답변 시간도 보장해주는 그런 예절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은 장성철 후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문대림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공약 발표할 때 생산은 농업인, 유통과 판매는 제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키스트 가면 생산 농업인, 유통과 판매도 생산자 이렇게 되는 게 선키스트 모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제주도에도 지금 제스프리 농가 200분 이상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과 판매를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유통과 판매를 생산자 조직이 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지원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게 생각하고. 이제 마케팅 보드라고 해서 마케팅 위원회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품목별로 만들게 되면 이게 수급 조절도 가능하고.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요. 네. 유통과 판매는 제주도가 지원한다고 분명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 원희룡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언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지난 4년 적폐와 싸운 4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배죽, 공직사회 편가르기, 줄 세우기, 구태 패거리 정치와 싸운 4년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예. 2016년 4월에 그 지목한 게 우금민 전 지사인데 우금민 전 지사한테 2016년 4월에 제가
총선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구태 정치하지 마시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거든요. 우금민 전 지사가 2016년 4월 총선에 지원하셨던 거, 개입하셨던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정치적으로 넘어가시는 건지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전 도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태환 전 도지사 지난번 2016년 4월 총선에 개입했습니다. 이것도 모르십니까? 보도는 봤습니다만 제가 뭐 깊이 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모른다는 뜻이죠. 새누리당 선대위에 참여를 했죠, 두 분이. 그러셨나요?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죠. 예, 그래서 진두지휘를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로는 원로로 남아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럼요. 네. 전직지사의 선거 개입 비판받아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총선에 원희룡 후보와 새누리당 예비후보 세 사람이 각각 찍은 대형 걸개 현수막이 제주도 내 각계 선거구에 걸렸습니다. 일종의 원희룡 마케팅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총선 끝난 이후에 도민들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현직 지사도 선거에 지원을 하고 전직 지사도 선거에 개입을 하고 이게 구태 패거리 정치의 전 전형이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우금민 전 지사하고 싸웠습니다. 김태환 전 지사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원희룡 후보는 제가 싸우는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구태 패거리 기득권 정치를 전 원희룡 후보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했다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를 마케팅에 활용을 한 거죠. 근데 당시 제가 잘못 활용을 했으니까 저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아니, 그런 뜻이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시에는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요. 당시에 안희정이든 됐습니다. 뭐든 됐습니다. 다 마케팅 제 대상이었거든요. 주도권이거든요. 예.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우금민 전 지사와 2016년 4월 총선에서 손을 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치적 연대를 한 거예요. 총선에서요. 지금은 적폐도정이라고 공격을 하시고 2년 전에는 총선에서 손을 잡고 이거야말로 시시때때로 자기가 필요하면 입장을 바꾸는 구태정치 아닙니까? 저는 원희룡 후보가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우금민 전 지사한테 적폐도정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당시 총선에서 저는 제가 마케팅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를 방치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용이 되게 한 점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를 하고요. 자, 앞으로는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우금민 지사 정치적으로 손잡아서 선거에 개입한 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을 잡은 결과였지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 가슴 속에 담은 특별한 아픔 한 가지. 강정마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문장. 네. 언제 했습니까? 글쎄요. 관덕정 출마 네네. 선언문에 하셨습니다. 2014년에. 네네. 강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억을 못 하시면 자꾸 무슨 날짜나 뭐 이런 걸 이 말씀하시는데 문장은 강정 분들이 듣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썼던 문장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2016년 2월에 민군복합형 관광명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가셨습니까? 갔습니다. 가서 무엇 하셨습니까? 준공식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축사를 했죠. 환영사라고 돼 있습니다. 환영사였네요. 예. 그 옆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까? 불참했지요. 일부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지사는 예. 이런 국책사업에 관련된 갈등을 조정할 때 조정자의 역할은 양쪽을 다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와 해군의 편에 선 민군고팍형의 반쪽짜리 준공식에 간 것은 저는 갈등을 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저는 해군 참모총장이 있는 면전에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그게 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이고 강정 주민들의 요구인지를 바로 면전에서 얘기한 바도 최소한 있습니다. 가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 후보님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김방훈 후보 순서입니다. 예, 문드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제도 개선 배석안 6개월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 근무는 좀 더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송객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내지는 문제점이 많다
좀 지적을 해서 회수하도록 그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업무 지시를 직접 제가 받은 적은 없고 제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주관광의 문제점이 송객 수수료에 의한 송객 수수료에 의한 모집, 이것이 쇼핑 관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싸구려 관광, 그래서 관광의 질을 낮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된다. 양국 간의 관계가, 한중 관계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패턴만큼은 80년대 초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님을 수행하고 중국 갔을 때 관계자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주도권입니다. 저는 그 업무 지시를 받고 그 이후에 관광업과 관련된 분들하고의 어떤 방향을 갖고 대화나 또 처리를 계획을 절충을 해 보셨는지 일단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관광공사에 있는 지인과 함께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하는 수준이었고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중국 갔을 때 접근했던 정도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송객 수수료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저질 관광, 예, 앞으로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 우리가 수준 높은 질적 관광을 할 수가 없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에서는 제도 개선 비서관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를 해서 해결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 묻겠습니다.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이제 만약에 우리 제주도에 한라산 신제, 산신제 있고 건시대제, 삼성열애 그리고 향교의 춘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제주도민이 안녕과 우리 제주도의 모든 그 평안을 위해서 수시로 매해마다 이루어지는 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신제의 경우에는 초헌관이 지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사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참여를 하지 않은 걸로 많은 분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의 문제로 안 가는 건지 어떤 문제로 안 가는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께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민들께 제가 마음에 죄송하고 짐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지킨다라는 평생의 서약과 우리 가족들에게 유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종교가 아니라 문화로서 한라산신제 그리고 건시대제 존중돼야 된다는 거 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이 거기에서 10계명을 어기고 저희 아버지의 생전 유언을 어기고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절이라는 동작을 하는 행위는 저로서도 간단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정무부지사님 우리 고민 끝에 도민들께 정말 진솔한 양해를 좀 구하고 우리 정무부지사가 초원관을 하자. 대신 저도 저희 아버지나 아니면 저희 주변의 어른들께서 야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도민들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하자라고 동의만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거기에 융합할 마음이 있지 이걸 가지고 갈등이 계속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많은 이해를 했을 거고요. 원 후보께서는 사실상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위반하지 말고 아예 이참에 조례를 바꿔서 개정을 해서 예외 규정을 도와주고 대신 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신 간 분들이 가서 그 죄를 지낼 때도 자기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진지한 모습으로 죄를 치러야 되는데 사실 대신 왔다 하는 감정을 생각할 경우에는 그 정성이 생각보다는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해안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정무부지사로서 좀 곤혹스러운 역할을 그래도 사려 깊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50초 남았는데 그만 쓰시겠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도권 토론은 원희룡 후보 순서입니다. 예, 우선 간단하게 우리 김방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TV 토론에서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나중에 당선 무효된 사례가 제주도에 있었죠. 예. 어떤 사례였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지사라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고요. 허위 사실이죠. 네. 예. 자, 문대림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우리 온 제주도민과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제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비오토피입니까? 거기에 특별 이용권을 부부 동반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이용했고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할인받으면서 골프까지 수시로 쳤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 토론 끝나자마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입주자 그 회장께서 안내문을 갖고 왔지만 제가 단칼에 거절했던 그 사항을 증언까지 저희가 제시를 했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식당이라도 갔는가 확인을 했더니 저는 부대 시설을 전혀 활용한 적이 없고 출입조차도 한 적이 없었고요. 제 아내도 저도 도지사 재임 기간 4년 동안 골프를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쪽 대변인이 뭐 법인카드 그리고 개인의 카드까지 내라. 그래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카드 내역을 다 봤습니다. 도지사로서의 법인카드는 이미 도청 홈페이지에 이미 3년 전부터 다 공개되어 있고요. 거기에 사용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비오토피아나 거기 핑크스, 포도호텔을 포함한 관련 시설 어디에서도 단 한 건의 카드 사용 또는 계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카드 회사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자, 제 아내가 관련 시설에서 골프를 쳤다라는 그때의 주장 사실, 그리고 제가 회원권을 받아서 갱신까지 하면서 활용했다라는 사실, 증거를 대십시오. 자, 우선 비오토피아를 모른다고 했었던 게 기억 안 나십니까? 자세히 모른다고 그랬죠. 비오토피아를 자, 왜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벌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오늘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 후보께서는 2014년 증거를 대십시오. 2014년 자, 제 주도권입니다. 8월 제 1일. 주도권입니다. 예. 자, 제 주도권입니다. 증거 없습니다. 당시에 그 회원권을 자체로 결의를 했던 그 입주자 회장께서 모든 언론의 반박과 추궁이 있는 가운데서 기자회견을 해서 전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도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문대림 후보의 그 캠프에서는 계속 당시에 있었던 그 식당 직원들의 식당에서 도지사 부인을 받니 안 받니 뭐 그때 카드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만약에 자, 그때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한 사실이 없냐라고 물어봤다면 제가 사용한 사실이 없고 2차 저차에서 한다고 해서 이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청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문대림 후보는 갱신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배우자가 도지사 부인이 할인까지 받아가면서 수차례 골프를 쳤다. 그러면서 여러 시청자들 앞에서 단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증거를 저희가 대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증거를 대면 알리바이를 맞추고 자꾸 말을 끼워 맞추니까 검찰에 고발하겠다. 자, 허위 사실은 TV 토론장에서 주장해 놓고 증거는 저희가 알리바이를 내고 조작할 것 같으니까 검찰에 내겠다고요? 증거 없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받은 짊어지고 이게 몇 년 동안 전혀 신경도 안 썼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마자 모든 관계자들에게 제가 확인을 하고 관련자들을 찾아서 증거와 증인들을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만천하가 바라보는 공개 TV 토론에서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의 장으로 악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는 것을 주장을 하면 허위사실이고요.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돼도 무효입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제주도 도지사 선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제주 역사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문대림 후보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장성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자, 지난번 자, 그 특별 회원권 받아서 사용한 게 사실이면 제가 사퇴하고 그게 아니고 증거가 없으면 문대림 후보가 사퇴하라 그랬죠.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 증거를 제시하라 그랬죠. 증거를 제시하라 그랬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켜보신 바 어떻습니까? 저는 양 후보님께서 선거 결과에 검찰 수사가 혹은 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 후보님 되게 자신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문 후보님도 자신 있으시고 네, 충분히 자신 검찰에 있습니다. 공동으로 수사를 촉구해서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발표해달라 촉구해버리는 게 거의 간단한 방법 아닐까요? 검찰은 시간이 걸리고요. 공개 검증을 바로 우리 공개된 장소에서 즉각하십시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검증의 방법에 자, 원 후보님 대해서는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다음은 문대림 후보 순서입니다. 6분입니다. 자, 비오토피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날 주민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도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비오토피아와 관련 발언을 합니다. 그 좋은 머리에 몰랐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박모 회장께서는 특별 회원권을 갖고 가서 거절하니까 비서실에 맡겨두고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뒷날 또 입장을 바꿉니다. 구겨가지고 호주머니에 담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다른 증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벌써 함구령이 내려지고 왜 또 그 박 회장이라는 이분은 원희룡 캠프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합니까? 이빨 맞추기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검찰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는 없고요. 묻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이 있었을 뿐이고 제 주도권이고요. 기자회견을 한 장소는 제 도의회 도민의 방입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자, 지금 사실 자체도 계속 허위로 자, 얘기하고 있어요. 원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증인의 기자회견 장소는 도민의 방입니다. 저희 캠프가 아닙니다. 캠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캠프와 함께. 좋습니다. 캠프와 함께.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그렇습니다. 각자 따로 캠프와 가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법학과 나오셨죠? 말씀하십시오. 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어떤 절차가 거쳐서 됐죠? 말씀하십시오. 모르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범도민 서명을 받아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상권이 철회가 됐죠? 법원에서의 화해인가 그 과정을 거쳤죠. 조정이죠. 조정을 거쳤죠. 예, 민사조직법 30조죠. 저는 법조문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자, 도지사가 강정의 아픔을 안다면 이거 왜 몰랐을까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민사조정법 39조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자, 30조고요. 예. 라민우 정책부 장관 아시죠? 네, 압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형적인 최순실의 복사판이다. 도적노동단의 복사판이다. 공개 수사 촉구할 자신 있습니까? 공개 수사 해야죠. 예. 네. 저는 라민우 보좌관의 일로서 문제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네. 책임질 일 있으면 철저 수사를 통해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라리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네. 2017년 도시계획 변경 안에 자연녹지 지역이 취락 지역으로 많이 바뀝니다. 360제곱평방미터가 바뀌는데 1차 공람 기간엔 원 후보의 집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2차 공람 기간에 끼어지고 결국 자연녹지 지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 우리 동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했는데요. 자, 그때 당시 제 답변을 들으십시오.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짧게 답변. 제 주도권입니다. 그때 문대림 후보의 일괄이 주택도 똑같이 해당이 돼서 용도지구가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제 주도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이 제라고 제가 알고 계시냐고요? 제 주도권이라고요. 제가 지금 자, 드리는 그래서 말씀은 똑같은 날짜에 문대림 후보의 집도 똑같이 용도가 자, 변경이 배우십시오. 됐습니다. 이반권자인 지사가 자신의 땅을 이해관계인도 아닌 그 강모 씨가 이해관계인입니까? 저는 누가 민원 제기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가 바뀐 것도 몰랐어요. 결론적으로 문대림 후보 본인의 땅이 바뀐 건 왜 얘기 안 합니까? 같은 날, 같은 조치에 의해서. 저희는 용역 결과 2년간 용역해서 160만 제곱미터가 결정됐고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저의 후보의 집이 용도가 바뀐 거는 특혜고 문 후보의 집이 바뀐 것은 땅값이 올랐지만 특혜가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자, 2차 공람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이 취락 지역으로 되면서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을까요? 모릅니다. 최소 5배 상승을 했겠죠. 그 아름은요. 최소 8, 9억의 한 8, 9억 수준의 시세 차익을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안권자인 지사께서 그 당시에 지사의 자격으로 자기 땅을 끼워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원 또 제기요. 허위 사실 얘기하죠. 제가 언제 자, 끼워넣었습니까? 자, 좋습니다. 민원 제기요. 제가 자, 끼워놓은 거 책임질 수 자, 있습니까? 민원 제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민원 제기 이해관계인입니까? 그 강모 씨가? 저는 이해관계인도 모르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 동네 사람이 그 당시에 민원을 이의 제기는 제기해서 나중에 포함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자세히 모릅니다. 자, 문 의원님 규칙에 따라 가지고 2명 이상과 토론하셔야 되는데 좀 한 분하고만 토론하셨거든요. 김방원 후보께 묻겠습니다. 건폐율이 상향 조정이 돼서 자연녹지가 취락지구로 되면 건폐율이 어떻게 변하죠? 지가가 올라가고 건폐율은 40% 이렇게 뛰고 됐습니다. 용적률도 오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가 상당한 지가 상승됩니다.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구제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만 그 과정에 용도지역이 상향됨으로써 우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우발이익으로 인해서 상당한 도민들이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 입안권자는 매우 주의 깊게 자신의 땅에 대해서는 살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문 후보님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은영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네, 아까 못 여쭤본 것이 있어서 원희룡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정 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협들에 대한 대처를 여쭤보셨을 때 안보를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안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요. 고베시처럼 탈핵 도시를 선언해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처럼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도 못하시고 도민들에게는 단 한 번의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도지사가 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표현상에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핵이나 방사능 우리 일본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삶을 직접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핵잠수함이 기항할 수 없도록 탈핵 도시 선언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 계신 문대림 후보와 저는 핵잠수함이라는 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미 공약으로 발표를 해서 도민과 소중한 안전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지금 우리 그 안보 전략 내지는 한미동맹 관계상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하는 국가가 용인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보지 않은 무엇보다 상태에서 도민의 생명의 단정적으로 안전. 핵잠수함 다 못 들어오게 한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고베시의 경우 좋은 선례가 아까 좋다고 이야기하셨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베 같은 경우는 도지사라면 응당. 지금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당연히 제주의 비핵화, 제주의 탈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예산 20%로 늘리셨죠? 20%를 지키려고 하고 있죠. 네, 장애인 정책도 많이 실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설 중심, 전시성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문대림 후보 그리고 저 24시간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약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관을 아무리 지어도 시설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가지 못하면 아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놓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각자의 공약은 나름대로 깊이 검토를 했을 거고요. 제가 아직 공약으로 안 나간 거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네.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가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의 복지, 전국 수준에서는 사실 25%, 30% 수준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도 그 무엇보다 당사자가 가장 절실한 24시간 활동 보조 지원, 이 정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난개발, 깨끗한 정치, 제2공항 이러한 이슈들로 굉장히 많은 토론과 이미 논의들을 계속해서 후보들끼리 진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지켜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상황이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말씀하셨어요. 동의합니다. 난개발 안 된다. 계속해서 방지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시는데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2공항이 필요합니까? 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 인프라 확충은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타당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선거가 이렇게 많이 진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대림 후보의 입장은 단 한 번도 선명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주제로 원희룡 후보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추진한다 말씀하셨죠. 청정 제주와 어울리는 사업입니까? 자본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추진한다 그랬습니까?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최종 결정권자죠. 최종 결정할 당시에는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겠지만 지금은 절차 진행 중입니다. 없던 자본 검증이라는 절차까지 넣어서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최대한 네.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곧잘 밀고 들어오는 사파리 월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화령 금수산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곧자왈이 재척돼야 되고,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 골프장 자체가 원래 곧자왈 이에 있는 골프장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는 가급적 철저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파리월드의 경우 제주 도유지, 제주의 땅이 25%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신화령 금수산장, 스파, 리조트, 각종 위락시설,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는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 이외에는 사실상 제주의 백해무익한 이런 사업들입니다. 일자리도 굉장히 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대형화, 도지사 권한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었습니다. 랜딩 카지노 왜 막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신화역사 네. 공원에 가는 거요?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막지 못했다기보다는요. 사실 그 신화역사 공원의 그 자체가 사실은 원래 대형 자본 유치가 네, 되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신규 카지노까지도 전제돼서 들어왔던 그게 프로젝트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조정해 나가는 고심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형화까지도 사실상 막을 수 있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뒤늦게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정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설철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네. 후보 모두 여성분들이시던데요. 네. 녹색당도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 정치하는 오수경, 퀴어 정치하는 김기용을 통해 성평등한 정치 만들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 노력해서 성평등 정치 제주 사회에 실현하실 생각 있으시죠? 누구보다 뛰어난 후보들이에요. 네, 네. 고 후보님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벌써 약속드린 2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0초씩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방훈 후보부터 먼저 30초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은 청렴과 성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람과 정책을 보는 그러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사는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도민 복지는 대통령이 후광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랜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네, 온 후보님. 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검찰 수사에서 밝히겠다. 선거는 이미 끝나고요. 이렇게 도민을 우롱하는 이런 접근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거, 그리고 관련된 그 관계자들 모두 객관적이고 철저하고 투명한 그러한 공개 검증의 장에서 즉각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밝히고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제기한 비호투표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검증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문 후보님. 네, 이미 원 후보 측에서는 저에 대해서 경선 이후에 특정 운동을 즐겼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비오토피아와 관련된 제보
공익적 제보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라는 명분을 부득이하게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통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자신이 탓으로, 불리하면 남 탓, 보좌관 탓, 그리고 대변인 탓으로 돌리는 이런 후보 절대 안 됩니다. 예, 책임의식이 고맙습니다. 더욱 필요해지는 네, 시점입니다. 고 후보님. 네, 오늘 5명 후보 모두 선관위에서 진행한 매니페스토 정책 협약식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매우 구태의연하고 참 나쁘끄럽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정당 녹색당 98개국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도민 곁에서 6년째 청정 제주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히 제주 녹색당이 여러분의 대안이 새로운 대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녹색당에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 후보님. 도민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양기득권 패거리 구태 정치 세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 패거리 구태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 6.13 지방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싸움이 아니고 진영 싸움이 아닌 도민의 삶을 진정으로 챙길 수 있는 새로운 실용과 개혁의 도정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5분의 후보자 여러분, 120분간 이 뜨거운 조명 속에서 서 계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제주방송총국이 마련한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내일 밤 10시에는 교육감 후보를 초청해 다시 토론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